자, 이제 623쪽 감가수정부터 보겠습니다. 이 감가수정에서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감가수정은 3개 주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원가법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법에 적산가격을 구하고 있죠. 그게 뭐를 먼저 계산해 놓은 상태예요. 새로 만들 때 들어간 돈 계산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정하는 작업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니, 분명히 가치가 하락은 했을 텐데 얼마나 하락했는지 판단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 말고도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을 비교하는 주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감가 요인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중요도로 나타내자면 이게 2개, 1개, 하나도 없고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감가 요인에는 물리적 감가가 있고요. 기능적 감가가 있고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물기경 이렇게 합니다, 보통.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법적 감가까지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리적 감가가 제일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파손된 거 또는 고장난 거 또는 낡아진 거 이런 것들이 물리적 감가고요. 기능적 감가는 제가 아까 어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은 거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대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새 것이라 해도 들어간 돈만큼 가치가 안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감가는 새 것에는 없습니다. 근데 기능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새 것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 감가가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은 뜻만 한번 좀 들어만 두세요.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예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까 부동산 가격 원칙을 할 때 적합의 원칙이라는 거 했어요. 내부 관련 원칙이 있었고 외부 관련 원칙이 있었죠. 그 외부 관련 원칙에 달동네 고급 빌라 말씀드렸죠. 달동네 고급 빌라 주입 환경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자, 그런데 새로 지었어요. 아무리 새로 지었다 해도 새로 지을 때 들어간 돈만큼의 가치가 나가지 않죠. 그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 때문이에요, 외부 요인 때문이에요? 부동산의 외부 요인 때문이죠. 그럼 무슨 감가? 그런 거를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거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죠. 이런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예요. 저기 1km 옆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대요. 1km 옆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서 이쪽 사람들이 저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여기 상권, 여기 상가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 때문이죠. 요 지역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요. 아주 쉬워요. 경제적 감가 아주 쉽습니다. 물리적 감가 쉬워요. 경제적 감가도 아니고 물리적 감가도 아니면은 뭐예요? 기능적 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외부 요인이거든요.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이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내부 요인 중에서도 뭐가 아니면 물리적 감가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기능적 감가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 항목들을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다 하면은 오히려 그게 다 하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그렇구나 좀 다르겠구나 비교해서 하나 정도 가장 핵심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에 지금
감가 요인해서 물기경해서 있죠. 법률적 감가 요인까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물기경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 말고 넘어가시면은 628쪽에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의 비교가 있죠. 자, 여기에서 표로 정리되어 있죠.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요. 근데 감가 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억짜리 기계가 있어요. 1억짜리 기계로 제품을 만듭니다. 기업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10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은 기계 값은 제로가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은 사라진다고 보자고요. 정액으로 계산해서. 그러면은 1년에 1,000만 원씩은 기계가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1년에 1,000개의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0개씩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면 거기에 재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무슨 값도 들어가야 돼요? 기계값도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제조 원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품 팔아가지고 그 기계값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제품 가격에다가 제품 원가에다가 뭐를 반영해야 된다고요? 기계값을 반영해야 된다고요. 근데 1년에 1,000만 원씩 기계가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고 제품은 1,000개를 만드니까 똑같은 금액씩 제품 제조 원가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개당 만 원씩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감가 상각일까요? 감가 수정일까요? 그럴 때는 감가 상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원가를 배분한다 그래요. 원가 배분. 자, 그러면은 이 회계장부에 이제 1년 썼다면은 회계장부에 얼마 남았어요? 1년 썼으면은 회계장부에는 9천만 원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0만 원은 이제 제품에다가 배분해서 회수를 했으니까 장부에는 9천만 원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계를 시장에 갖다 팔면은 9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9천만 원 받는다는 보장 못하죠. 예. 그러면은 시장에 갖다 팔면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요렇게 할 때는 감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은 얼만데? 새 것은 1억인데 감가 수정해야 되는 금액은 1,000만 원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사실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보세요. 작년에 내가 1억 주고 샀잖아요. 1년간 썼죠. 그러니까 원가를 1,000만 원 배분은 했어요. 근데 작년에 내가 마지막으로 산 사람이 내가 그 기계를 산 이후에 요 모델이 품절이 됐어요. 품절. 근데 요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게 오히려 중고 가격이 더 올라간 거예요. 중고 가격이 품절이 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지금 사기는 샀는데 하나도 쓰지 않은 게 있다고 쳐보세요. 사가지고 포장도 안 뜯은 새 거가 있어요. 요게 1억 5천에 거래된다 이 말이에요. 품절이 되면서 포장도 안 뜯은 새 것이 마침 사놨다가 다음에 쓰려고 안 뜯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이 사람은 새 거를 1억 5천에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 거는 새 것은 아니죠. 새 것은 아닌데 얼마밖에 안 썼어요. 1년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1억 5천이니까 나는 1년치만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살 때보다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좀 이상한 현상인가 이게? 이게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분양받았으면은 그 아파트 가격 생각해 보세요. 분양받을 때 얼마예요? 평당 1,000만 원에 분양받았어요. 근데 지금 낡아졌어요. 오히려 한 10몇 년 쓰면서 낡아졌는데 지금 오히려 평당 1,500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낡아졌는데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뭘로 설명하실래요? 기계도 1년 썼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 가격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토지 가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가 지금 새로 분양받으려고 하면은 1,500만 원보다 더 줘야 됩니다. 새 거는. 새 거는 평당 1,500보다 더 한다는 소리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새 것보다는 그래도 가치가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새 것보다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가수정이라고 할 때에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새거 가격은 얼마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 새거 가격? 내가 처음 살 때 새거 가격? 처음 살 때 새거 가격이 아니라 지금 새로 살 때의 가격이에요. 옛날 분양받을 때의 새거 가격이 아니고 지금 새로 분양받는다면은 새 것은 이만큼인데 내 것은 낡았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항상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야 돼요. 기준으로.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1년 지났으니까 1,000만 원 배분했고요. 또 1년 지나면은 또 원가 1,000만 원 또 배분하는 거예요. 사용할 때마다 내가 처음 살 때 1억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배분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처음 살 때 금액보다. 그죠? 계속 원가를 배분해 나가기 때문에 얘는 계속 내려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감가상각이에요. 이게 감가수정이고. 좀 구별되시나요? 자, 요거고요. 다음에 감가수정 방법이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감가수정 방법에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625쪽에 보시면은 내용 연수법하고 넘어가시면은 그 627쪽에 순서대로 동그라미 2, 3, 4, 5번이 있어요.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이에요. 그래서 내관분시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감가수정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내관분시임 앞글자 따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요거 5개 질문하기도 참 좋아요. 지문이 5개 지문이니까 1, 2, 3, 4, 5 해가지고 요 중에 한 개를 싹 빼놓고요. 다른 걸 쏙 집어넣고는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5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연수법이에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분해법, 시장추출법,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환원법 이렇게. 자, 이렇게 5개 중에서 얘네들은 뜻을 안다면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한 거예요. 뜻을 안다면 할 수 있는 최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깊게 잘 묻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서 묻는다고요? 여기서 묻는다고요. 이 두 개가 별표 2개가 여기에 2개. 감가수정 방법 중에서 내용연수법. 여기에는 이제 다시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상환기금법도 뜻을 안다면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이 종류는 알아야 돼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하고 특히 뭐하고 많이 비교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수익환원법에 환원이율 산정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섞어놓고 이제 환원이율 산정 방법이냐 감가수정 방법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정액법, 정률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액법은 조금 전에 제가 기계 말씀드렸잖아요. 1억짜리 기계를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법?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단순한 방법이죠. 자, 이게 이제 재조달 원가가 1억이에요. 재조달 원가가 1억. 자, 근데 내용 연수가
10년인 건물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1,000만 원이 남는데요. 10년이 내용연수예요. 전체 내용연수가 10년인 건물인데 제조달 원가는 1억.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은 1억이 들어가고 10년 후에 얼마가 남는다고요?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총 얼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9천만 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액법으로 떨어진다면 1년에 얼마씩 떨어질까요? 그러면 9천만 원을 몇 등분 하라는 얘기예요? 10등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몇 등분 하느냐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하면은 얼마? 9천만 원을 몇 등분? 10등분. 이걸 10칸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떨어져요? 1년에 900씩 몇 번 떨어지는 거예요? 10번 떨어지겠죠? 이게 10번의 총. 그러니까 총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9천만 원 떨어지죠. 이렇게 감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액법이에요. 쉽죠? 간단하죠? 간단하잖아. 그냥 9천만 원을 10등분 하면 되고. 예를 들어 이게 또 뭐 5억이다. 5억인데 5천만 원 남는다. 그러면은 4억 5천만 원을, 그게 40년 가는 건물이다. 그러면은 4억 5천만 원을 40등분 하면 되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를 몇 등분 한다. 이게 정액법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얼마를 몇 등분. 근데 정률법은, 자, 지금 이거는 계산 문제 때문에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계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계산 문제가 여기서도 출제되고 제조달 원가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또 여기서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원래는. 근데 그 이론을 정액법하고 정률법을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률법도 이게 이제 1억이고 여기가 이제 10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1,000만 원이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문제에서 정률을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정률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 숫자를 알려줍니다. 약 0.2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럼 첫 번째 연도에는 얼마가 떨어지느냐. 첫 번째 연도 감가액은 1억 있죠. 1억. 1억에 곱하기 0.2 해서 2천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가액이에요. 감가액. 첫 번째 연도에. 그럼 잔가가 얼마예요? 남는 돈이 잔가예요. 8천만 원이 남죠. 두 번째 연도는요. 남은 8천만 원의 20%예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0.2가 계속 적용돼요. 그래서 정률이에요. 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얘는 액이 일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율이 0.2, 0.2가 계속 곱해지는데 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1600이 되는 거고요. 얼마 남았어요, 이제? 8000에서 16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는 대가리를 탁 쳐버리면은 2000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8000 남았잖아요. 2000 쳤으니까. 다음에 요 남은 8000에서 20%를 치는 거예요. 1600 치잖아요. 그럼 얼마? 6400 나누면 여기서 이제 20%를 치면 이게 16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과 1600 떨어졌으니까 모두 3600 떨어지니까 1억에서 3600 떨어지면은 6400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연도는 6400에서 곱하기 0.2 이렇게. 그러면은 12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512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감가액이 어떻습니까? 감가액이 일정하지가 않죠. 율은 일정한데 감가액은 다릅니다. 자, 이게 얘하고 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게 900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정액법인데 정률법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에는 2000 엄청 커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년간 가면은 여기가 이제 잔가가 1000만 원이 남게 되도록 이 숫자를 문제에서 준다고요. 근데 이 계산 문제는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정률법은. 정액법만 출제가 됐어요. 왜냐? 이게 어떤 게 더 쉬워요? 정률법이 더 쉬워요? 정액법이 더 쉬워요?
정액법이 더 쉽죠.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정액법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물건이 가치가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이 강해요? 정율법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더 강하거든요. 특히 기계류는 포장만 뜯어도 반값이죠. 반값은 좀 심하지만 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적당한데 편하기는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건물은 초기에 가치 하락분이 기계류처럼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정액법을 적용해도 오차가 크지가 않아요. 물론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건물의 정율법을 적용하면 정확할까요? 건물의 정율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얘도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계산하기 쉬운 정액법을 적용하는 게 감정평가의 편리상 훨씬 그게 유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정액법을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건물은. 기계류는 정율법을 많이 적용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요. 이게 정율법이라는 거하고 이게 정액법이라는 거. 됐나요? 됐습니까? 이번 순환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다음 순환 해봐야 더 많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가법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린 편이고요.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수익하는 법이에요. 이번 순환은 금융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감정평가론에 대해서는 약간 소개하는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순환에는 감정평가론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시면 안 돼요. 수업을. 빠지시도록 꼭 벌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1, 2월, 3, 4월, 5, 6월 달에 반복하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좀 약하게 설명한 거는 3, 4월 달에 좀 강하게 하고요. 1, 2월 달에 좀 강하게 한 거는 3, 4월 달에 좀 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수업을 다 빠지지 마시고 들어야 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이제 비준 가격을 계산한다 그랬죠. 자, 이 비준 가격에 거기 사례 가격에서부터 사정보정, 요걸 이제 앞글자 따면은 비사시지계면 해요. 이건 이제 습관적으로 비사사시지계면 하세요. 지금 시간 내서 일부러 외우려고 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비사사시지계면. 요 사는 사례 가격이에요. 사례 가격. 요 사는 사정보정이고요. 요거는 시점 수정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거고, 요거는 개별 요인을 비교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의의는 좀 봐주시고요. 의의의 동그라미 1번 있죠. 요거는 이제 봐주시고, 629쪽의 장점과 단점, 장단점은 일단 아까 원가법에서처럼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괄호 4번의 사례 선택 기준부터 좀 봐야 돼요. 사례 선택 기준은 지금 요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놈들. 요놈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내용도 어려운데다가 분량도 많은데다가 그죠? 더군다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놈이 도대체 뭔 소리 하는가 쉽지도 않고 그죠? 그런 거는 표시를 해놓고요. 따로 질문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가능한 한 카톡이든 뭐든 1대1로 대화를 하든 해서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당장 이 답을 못할지라도 제가 뭐 갈 때 또 이제 오늘은 또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내일이라도 틈나는 대로 제가 문자라도 해서 보내서 알려드리도록 애를 쓸 테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액법, 정률법 비교. 이론적으로는 늘 출제될 수 있어요. 계산 문제로 안 나와도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3방식에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봐야 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2문제 나왔다고 해서 원래 안 나올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중요도에 따라서 작년에 가치와 가격이 출제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값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치는 미래값, 가격은 현재값 이렇게 해서 틀리게 지문 만들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해마다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해마다 거의 한 개씩 출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라고 얘. 이 감가수정 물론 얘가 출제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은 나오는 편이니까 10년에 한 3번, 4번 정도는 나오니까 저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은 표시를 해야 돼요. 교재 표시했다가 꼭 질문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사례 선택 기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이거 수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수정했잖아요. 이게 급하게 거래되는 바람에 싸게 거래됐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2달 전에 거래됐기 때문에 시점 수정을 해야 되고 자, 그러려면은 우리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수정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은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사례를 선택할 때부터 뒤에 수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수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수정 자체를 못 하니까 그냥 사례만 보고 그냥 들썩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보고 뒤에 수정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사례로 선택하고 근거 자료를 구할 수 없으면 사례로 선택하지 말한 얘기가 그게 바로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정 보정 가능하냐 이걸 봐야 돼요. 사정 보정 가능성. 또 시점 수정 가능하냐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근데 사정 보정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만 살펴보면 돼요.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만 이걸 따로 살펴보면 되죠.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이거 볼 필요가 없죠.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다음 시점 수정 가능성도 마찬가지. 시점이 유사해서 별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이 최근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이거 다 살펴보란 얘기예요.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다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시지게 그대로 가는데 이걸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물적 유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위치 유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넓은 의미의 위치예요. 지역을 말하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가능성은 시점의 유사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보정을 해야 돼. 보정. 이런 보정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나머지 하나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사례 선택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631쪽에 있죠.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라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 및 개별 요인 비교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가 급매로 인해서 10% 저가로 거래됐대요. 사례 가격은 1억에 1억. 그러면은 사정 보정치를 구해서 여기다가 곱해야 되겠죠. 사례 가격 1억에다가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네? 1.1 이러면은 틀려요. 1.1일 것 같잖아요. 10% 저가로 거래됐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례분의 대상 10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사례분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게 항상 분모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놓고 숫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누가를 먼저 찾아요. 누가. 사례가죠. 저가로 거래됐죠. 빨리 이걸 찾아야 돼요. 사례가 저가인지 우가인지, 사례가 우세한지 열세한지. 요 두 개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럼 누구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사례 숫자를 저가면 낮추는 거예요. 몇 프로 낮추는 거예요? 10%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10% 낮추는 거예요. 90분의 100이에요. 1.1이 아닙니다. 요거는 1.1111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대상이 개별 요인에서 종합적으로 10% 우세 이렇게 나와요. 누가 우세요? 빨리 뭐를 찾으라고요? 누가 어떠한지를 찾으라고요. 누가 어떠하다. 이럴 때는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하되 이때는 누구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대상 숫자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키워요? 10 이렇게. 이때 1.1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다른 거죠. 이게 1.1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10% 우세인 거하고 사례가 10% 열세인 거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아시겠습니까? 사례가 10% 열세일 때는 90분의 100이 되는 거고요. 대상이 10% 우세일 때는 100분의 110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표정들 좀 펴시죠. 그러니까 주어만 찾아라. 주어만. 주어 숫자를 봐야 돼. 그걸 빨리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 돼.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거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가 공부 좀 했잖아요. 예? 경제학도 공부하고 회계학도 공부하고 숫자는 많이 다뤄본 저도 그냥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뭐를 찾으라고요? 주어를 찾으라고. 누가를 찾으라. 누가를. 다들 주어 아시죠 근데? 예. 주어를 찾으면 돼. 주어. 주어를 혹시 모르시면 또 찾아와 주십시오. 주어가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됐죠? 이렇게 하는 게 보정이에요. 자, 여러분 계산 문제도 웬만한 건 할 수가 있어요. 자, 나중이고 지금 여기 뒤에 계산 문제도 있고 한데 나중에 이제 3, 4, 5, 6월 달 가면서 이게 문제도 좀 다뤄볼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익 방식의 수익하는 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그랬죠. 사실 수익하는 법이. 자, 수익환원법은 아까 수익 가격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도 돼요. 자, 이게 가장 어려운 이유가 다른 거는 보십시오. 저게 비중 가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계산하려면은 사례 가격에다가 수정 작업했잖아요. 숫자가 더 커져야 되면은 1보다 큰 수를 곱하고 숫자가 더 작아져야 되면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은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원가 방식에서 적산 가격 구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새거 가격을 먼저 계산해 놓고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만큼 빼는 거죠. 물론 그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뭐 뺀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누면 가격이 나올까? 순수익에 하는 일로 나누기를 하면 가격이 나온대요. 이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거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럴듯. 자, 이것도 이제 그렇구나. 요거를 이해하면 되고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암기하라고요. 암기. 이해 안 되면 일단은 암기하고 암기도 안 되면 어떻게 그때는 제껴버리고 그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제가 1억을 들여서 짓습니다.
이 건물은 남의 땅 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2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요. 이 건물을 20년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대신 뭐를 줘야 돼요? 지료를 줘요. 지료. 민법에서는 지료라고 하죠. 지상권에서는 지료,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고 하죠. 그 용어도 별로 익숙지 않았죠, 처음에. 지금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임대료란 말 안 쓰고 뭐라 그래요? 차임이란 쓰죠. 차임이란 말.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지료란 말. 이거 결혼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임대료예요. 그냥 임대료. 결혼에서는 다 임대료예요. 자, 어쨌든 임대료 주기로 하고, 토지 임대료 주기로 하고 건물을 1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 얼마 가는 거라고요? 내용연수가 20년 후에요. 20년 후 내용연수 말 잔가가 0입니다. 자, 이 건물이 20년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20년 후에 이거 철거해 주기로 한 거예요, 내가. 근데 철거할 때 폐재 가치가 나오죠. 철거하면 뭐 철근 같은 게 폐재 가치 있잖아요. 그게 철거비하고 퉁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됐습니까? 그러면 20년 후에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도 없고 들어올 돈도 없는 거죠. 됐습니까? 퉁치는 거요. 그러면은 내 원금이 없어지는 거죠. 20년 동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건물을 매년 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 줘서 이것저것 다 떼고, 이 토지 주인한테 임대료도 주고, 각종 경비 떼고, 매년 순수익을 1,000만 원을 얻어요. 이거를 20년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1,000만 원씩 이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각종 경비 떼고. 자, 이러면 친구한테 만났어요. 친구 만나서, 야, 친구야, 내가 건물 1억 지어가지고 지금 세 받고 있는데 이 토지 임대료까지 다 주고 경비 떼고 내가 1년에 1,000만 원 벌거든. 그러니까 수익률이 10%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억 투자해가지고 내 1년에 1,000만 원 손에 잡으니까 수익률이 10%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나 20년 뒤에 건물 가격이, 내 원금이 사라지잖아요. 내 원금이 사라지는데 이 1,000만 원을 다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맞죠? 이 중에서 얼마씩은 떼놔야 돼요. 수익률 10% 아니에요. 이 1,000만 원을 그냥 다 버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내 원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20년간 얼마를 회수해야 돼요? 20년간 내 원금 얼마 회수해야 돼요? 1억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이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자 얼마씩 따로 떼놔야 돼요? 500씩 떼놔야죠.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중에 500씩은 따로 떼놓고 그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수익이라고. 요거는 원금 회수하는 거고 요게 뭐라고요? 수익이라고요. 요게 순수익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순수익이고요. 그러면 내가 얼마 투자했어요, 지금? 1억 투자했죠. 그러면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에 손을 잡는데 요거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 돼요. 10%를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요 5%. 그러니까 1억 분의 500 하면은 5% 나오죠. 요 1억 분의 500 하면은 요것도 5% 나오죠. 요거는 수익률이고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수율이 되는 거죠. 5%. 그럼 두 개 다 한 10%는 뭐예요? 10%. 이 10%가 바로 환원율이라고요. 환원율. 10%가 환원율이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죠. 여기 환원율 10%를 곱해보세요. 0.1.
그럼 얼마예요? 순수익 나오죠?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환원율이죠? 이게 뭐예요? 순수익이죠? 내가 이게 투자된 금액이죠? 투자액이죠? 투자액이 뭐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액이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투자액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게 1억이. 그 가격에다 환원율 곱하니까 순수익이 됐죠? 그럼 이제 가격을 구하려면은 이 말이에요. 1000만 원에다가 0.1을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곱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가격으로 갈 때는 순수익 1000만 원 나누기 뭐 하라고요? 환원율 하면 다시 가격이 된다고. 됐나요? 곱해서 이렇게 왔는 것처럼 거꾸로 나눠서 저리 가면은 가격을 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됐나요? 안 됐으면 이제 외우는 거예요. 안 됐으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원율은 다 버는 게 아니라고요.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고, 그럼 이 순수익을 다 버는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순수익에는 내 원금 회수하는 돈도 들어있는 순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평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순수익하고 이 수익환원법에서 얘기하는 순수익은 달라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도 내가 이걸 1억 받고 팔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주인한테, 토지 주인한테. 20년 후에도 이거 1억 받고 팔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매년 손에 잡는 2천만 원이 전부 다 수익이 되는 거죠. 그때는 회수가 제로예요. 회수를 제로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팔아서 다 회수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이 순수익이 전부 다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이게 뭐라고 가정하는 거, 이게 단가가 0으로 가정하고 항상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죠. 됐죠? 예, 이렇게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633쪽에 수익환원법에서 수익가격은 환원율분의 순수익하고 이제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로 돼 있어요? 표에 있죠. 그 박스 안에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고요. 순수익은 예상 총수익에서 예상 총비용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요거 이제 가유순전후 있죠. 가유순전후 할 때 가유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총 수익 빼기 총 비용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다음에 반가로 2번에 직접 환원법과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있죠. 요거는 일단 난이도가 높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이순환 이후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단점도 635쪽에 가시면은 장단점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각 방법의 장단점을 일단 넘어가고 있고요. 다음에 635쪽에 순수익 있죠. 순수익에서는 반가로 1번 의하고요. 반가로 2번 요건 정도 보십시오. 요건 반가로 2번. 근데 넘어가시면은 반가로 4번에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요거는 좀 체크를 해야 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처음에 보시면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초, 요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초. 그러니까 지나간 수익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수익환원법에 수익 방식에서는 지나간 거 계산하면 안 돼요. 앞으로 미래 발생할 걸 예상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의 환원율. 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10% 출제되면은 이게 90%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환원율에 대해서 거의 출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반가로 2번의 개별 환원율, 종합 환원율, 또 삼각 전, 삼각 후, 세공제 전, 세공제 후. 이거는 일단 타이틀만 좀 봐주시고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가로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가로 3번. 환원율 결정 방법 있죠. 이게 이제 그 시, 조, 투, 엘, 부 해서요. 앞 글자 따서라도 외워야 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는 거, 이거. 시, 조, 투, 엘, 부. 또는
CO12라고도 하고요. 요소 구성법에서 CO12 또는 CO12. 자, 이렇게 일단은 이번 순환은 앞 글자를 따서라도 외워야 돼요. 이건 시장 추출법이고요. 이거는 조성법인데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투자 결합법. 이거는 엘우드법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부채 감당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놈. 투자 결합법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는 다시 물리적 투자 결합법하고 금융적 투자 결합법 이렇게 있는데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 아까 감가 수정 방법에서처럼 지웠나요? 감가 수정 방법에서처럼 이거 섞어 놓고요. 5개 섞어 놓고 다른 거 1개 싹 집어 넣고 환원율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이거는 단지 그렇게 종류를 묻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도 그 뜻을 아는 정도라면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좀 더 해야 돼요. 이 얘하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요 두 가지는 특히 조금은 더 해야 돼요. 뜻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더 욕심을 낸다면은 요것까지 다 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나는 벅차다. 5개 외우는 것도 벅차다. 그럼 5개 외우는 것까지만. 뭔지 아시겠죠? 자, 지금 보세요. 제가 많이 이 각각의 방식에 많은 양을 해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환원율에 대해서만 좀 공식에서 환원율까지만 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다른 시중에 다른 교재들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엄청나 분량이. 그런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 두자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건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요. 경우에 따라는 6문제 거의 다 맞출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깊게 설명 안 드립니다. 굉장히 가지를 많이 쳐드립니다. 그런 편인데 더 어렵게 나오는 건 할 수 없습니다. 더 어렵게 나오면 그런 거는 버려야 되죠. 그런 것까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그 640쪽의 괄호 4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릴 때만 보십시오. 괄호 4번은 640쪽의 괄호 4번. 다음에 임료의 평가는 중요도가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도 마찬가지 646쪽에 이것도 제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했는 내용은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지금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을 조금 더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제조달 원가하고 감가 수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의 사례 선택 기준이라든가 보정하는 거, 사례분의 대상 100분의 100해서 누가 저가냐 고가냐 빨리 주어를 찾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에서는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인데 환원율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렸습니다. 환원율이 수익률인 것은 아닙니다. 환원율은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기억이 가능하시다면은 환원율 결정 방법까지 하신다면 좋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돌아가서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앞부분은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지난 1순환 때는 앞부분을 조금은 자세히 말씀을 드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는 공부하신다면은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난 그 1월 달에 첫 부분에 했는 거를 미리 동영상을 듣고 오시면은 훨씬 유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월 달 첫째 주 거를 듣고 오시고 둘째 주 거 듣고 오시고 미리 한번 듣고 오시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아마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습을 하셔도 돼요. 이제는. 처음엔 제가 예습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예습을 하시더라도 지나간 동영상으로 예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